2019년 겨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내 며느리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요. 어르신,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전 치매가 아닙니다. 그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을 뿐이죠. 한 노인이 스스로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제보 연두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 노인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채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2층 주택, 겨울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72세 최병호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액자 속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명문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촉망받는 교사였지만 아내의 암 투병비를 대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집까지 팔고 병원비를 댔지만 아내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었네요. 우리 가족, 준영이 꼭 지켜줘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또 혼자 중얼거리세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정수연, 38세. 그녀의 눈빛은 늘 그렇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병호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없이 서 있던 아들을 보며 그저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돌아가신 분 생각해봤자 뭐예요? 산 사람이나 신경 쓰세요. 준영이 오빠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아버님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정수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병호를 훑어보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병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준영은 아내가 죽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존경하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병호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참 잘해. 매일 안부 전화하고.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최병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는 어떤가? 말투는 차갑고 눈빛은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무서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최병호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간 최병호.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요? 물건 둔 곳을 못 찾으시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시거나. 네, 가끔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시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병호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수연이 따라온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최병호. 복도 끝에서 정수연이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수연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수연이 운전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일주일 후에 나온대. 그래요?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던데 아버님도 조심하셔야죠. 치매 걸리면 요양원 가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병호는 백미러에 비친 정수연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정수연과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병원에서 뭐래? 치매 검사 받으셨대.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치매라니 아버지가? 오빠, 현실을 봐. 아버님 생명보험 5억이야. 우리가 수익자고. 치매 진단 받으면 보험금 타기 어려워져. 그 전에 무슨 소리야? 그만해! 민서학원비 한 달에 300만 원, 대출금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오빠 월급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10년 전 그날처럼 사고로 보이게만 하면 돼. 최병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무슨 말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수연이 준영과 결혼하기 직전 그녀의 전 남편이 계단에서 추락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수연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빠 회사도 곧 구조조정한다며? 실직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아버님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빠 어머니 병원비로 재산 다 날리고 결혼할 때 집 한 칸 못 줬잖아. 그래도 내 아버지야? 아버지? 웃기고 있네. 오빠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야? 평생 가난하게 살게 만든 사람이? 최병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에게 가난만 물려준 못난 아버지였을까요?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병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계단 쪽에서 무언가 바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정수연이 계단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연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수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계단 조심하세요. 어제 비가 와서 미끄러울 수 있어요. 최병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난간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수연이 달려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미끄러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준영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준영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병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연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진실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정수연이 약을 챙겨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약도 안 드셨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최병호는 분명 약을 먹었는데 약통을 확인해 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먹은 것 같은데.
또 그러시네. 어제도 안 드셨으면서 드셨다고 우기시고. 아버님, 이러시면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병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드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쓰러졌다고? 네. 1시간이나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위험해요. 최병호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혹시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병호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약통을 열어보니 평소 먹던 혈압약과는 다른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병호는 급히 약통을 제자리에 놓고 물만 마신 척했습니다. 정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안 주무세요? 물 좀 마시러 왔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 요즘 밤에도 자주 돌아다니시던데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수연의 눈빛이 약통으로 향했다가 다시 최병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최병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방으로 돌아온 최병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이 바뀌었다면 정수연이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무슨 약을 먹이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병호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운 증상들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역시 약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8살 손녀 민서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민서 무슨 일 있어? 민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무서워요. 무서워, 왜?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아빠한테도 뭔가 나쁜 일 할 것 같아요. 최병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손녀마저 눈치챌 정도로 정수연의 행동이 노골적이었던 것입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요? 할아버지 안 없어져요? 그럼 할아버지가 민서 지켜줄게. 민서가 나간 후 최병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연이 자신뿐만 아니라 준영까지 해치려 한다니 도대체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정수연과 준영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보, 요즘 아버님이 이상해. 자꾸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셔. 정말? 낮에는 괜찮으신 것 같던데. 오빠는 회사 가니까 모르지. 내가 하루 종일 보는데 정말 심각해. 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왔다고 하시고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최병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일 모시고 갈 거야. 그런데 오빠,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해. 뭘? 아버님, 재산 정리. 치매 진단 받으면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돼. 그 전에 우리가 대리인이 되어야 해. 수연아, 현실을 봐. 민서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 아버님 통장에 3천만 원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이 집도 아버님 명의야. 시가 5억은 넘어. 최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천만 원. 아내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간신히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돈을. 오빠, 10년 전 기억 안 나? 내가 오빠 위해서 뭘 했는지. 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왜 그랬겠어? 다 오빠를 위해서였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10년 전 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병호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사고였잖아. 사고? 오빠도 알잖아. 내 전 남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매일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 얘기 그만해. 그래, 그만하자. 대신 이번엔 오빠가 나서야 해.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진단서 받아와.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최병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연이 전 남편을 죽였다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자신까지. 다음 날 아침 최병호는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수연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밥 줘!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자 정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며느리 수연이에요. 수연, 누구야? 우리 영희 어디 갔어? 정수연은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봐. 아버님이 완전히 이상해지셨어. 30분 후 준영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준영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최병호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연극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연이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이제 결정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날 오후 최병호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약을 끊은 후로 정신이 맑아진 틈을 타서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잔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며칠 전에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병호는 안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서류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뭘 찾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제가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정수연이 서류를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병원 가기로 했죠? 꼭 가셔야 해요. 검사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수연의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고 결국엔 보험금을 위해 죽일 생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형사인 김상철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3시 최병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최병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송도에 사는 40년 지기 친구 김상철의 아파트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송도까지요? 미터기 요금 꽤 나올 텐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송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상철은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서울 남대문서 강력계에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그는 여전히 형사의 직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문자 보고 바로 나왔어.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뜨거운 숭늉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병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김상철은 노트에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네.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계단에 기름 바뀐 약, 사라진 돈 2천만 원, 그리고 정수연과 준영의 대화까지. 잠깐, 네 며느리 이름이 정수연이라고? 김상철이 노트북을 열고 경찰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판 건데 정수연 1986년생 조회 좀 해봐. 10분 후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형님, 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신 김미라라는 이름이 이거 봐요. 10년 전에 개명했네요. 김상철이 더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미라 1986년생. 10년 전 남편 박진수 씨가 계단에서 추락사. 보험금 3억 수령.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최병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수연이가 전 남편을 죽이고 우리 준영에게 온 거야? 더 있어. 정수연의 전 남편 사망 당시 통화 기록을 봐. 사고 일주일 전부터 보험 설계사들과 수십 통의 통화. 그리고 부검 결과에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우울증 치료제로 넘어갔더라고. 김상철이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형 CCTV 카메라 5개, 녹음기 3개, GPS 추적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가끔 사립탐정 일을 해. 불륜 조사 같은 거 말이야. 이걸 네 집에 설치하자. 하지만 준영이가 알면. 병호야, 미안하지만 준영이도 의심해봐야 해. 10년 전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네 보험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최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 부탁이 준영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며칠 후 김상철이 가스 점검원으로 변장하고 최병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정기점검 나왔습니다. 정수연은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김상철은 20분 동안 집안 곳곳을 돌며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계단 모서리 장식품 속, 거실 화분 받침대 아래, 부엌 환풍기, 틈새, 최병호 방의 가족사진 액자 뒤,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까지. 모든 영상은 그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날 밤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정수연이 살금살금 최병호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 탁자의 약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다른 약통과 바꿔치기한 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김상철이 그 약을 입수해 아는 약사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건 할로페리돌이야? 정신분열증 치료제인데 정상인이 먹으면 부작용이 신박해. 기억력 저하, 혼란, 손떨림, 환각까지. 장기 복용하면 진짜 뇌 손상이 올 수 있어. 김상철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연이 보험 설계사 출신이야. 5년 전에 고객 명의 도용으로 자격 취소당했어. 그 후에 개명하고 다시 활동한 거지. 병호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살인미수야. 아니야, 상처라. 준영이가 상처받을 거야. 그리고 정수연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도 몰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김상철은 걱정스러웠지만
친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치매 환자 연기를 할게. 정수연이 방심하도록. 그러면 본색을 드러낼 거야. 집으로 돌아온 최병호는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치매 초기 증상, 알츠하이머 환자 행동을 검색해 영상을 수십 개 봤습니다. 표정, 걸음걸이, 말투, 시선 처리까지 세심하게 연구했습니다. 여보, 밥 줘, 배고파.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문고에서 30년간 수학부장을 지냈던 그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속주머니에 넣고 중요한 서류와 통장은 모두 김상철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최병호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희야, 오늘 김장하는 날이잖아. 배추 절였어. 정수연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며느리 수연이에요. 뭐 거짓말. 우리 영희가 죽었다고? 언제? 어떻게? 최병호는 일부러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 바닥에 쏟고 반찬 그릇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장김치가 어디 있지? 영희가 담근 김치. 준영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는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도둑이야.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 같아. 오늘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준영이 출근한 후 정수연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병호는 방에서 몰래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원장님? 네, 정수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갈게요. 중등도 알츠하이머 진단서 준비해주세요. 네, 약속대로 500만 원 입금할게요. 오후 2시 정수연은 최병호를 데리고 강남의 한 개인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행복한 노후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장 최윤석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정수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990년 3월 5일이지. 내일이 우리 학교 졸업식인데. 100에서 7 빼면? 93. 아니다. 하나, 둘, 셋. 최병호는 일부러 손가락을 꼽으며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정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등도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요양시설 입소를 권합니다. 제가 아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수연이 통화했습니다. 오빠, 병원 다녀왔어. 중등도 알츠하이머래.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최병호는 창밖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속주머니의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정수연이 잠든 틈을 타 안방을 수색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지난번 정수연이 관리하겠다고 가져갔던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보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개수가 지난번보다 늘어 있었습니다. 자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10개, 총 보험금 12억. 아들 준영 명의로도 5개, 총 8억. 상해보험, 암보험, 치매보험까지 모든 수익자는 정수연이었습니다. 가입일자를 보니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습니다. 최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김상철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친. 이 정도일 줄은. 그거 하나 더. 정수연의 계좌 조회했더니 최근 6개월간 정체불명의 입금이 여러 건 있어.
총 5천만 원. 아마 보험 리베이트거나 약물 구입 자금일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병호는 치매 연기를 계속했고 정수연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병호는 정수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녹음기를 켰습니다. 언니,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노인이라 생각보다 쉬워. 약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진짜 치매 같아. 그래도 조심해. 10년 전에도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해. 남편까지 처리하면 20억이야. 우리 둘이 나눠서 해외로 가자. 녹음을 마친 최병호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일부러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희야,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정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는 것일까? 밤 11시 정수연이 최병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최병호는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정수연이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진짜 치매가 맞나? 가끔 너무 멀쩡한 것 같은데 약을 더 늘려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그녀가 나간 후 최병호는 식은 땀을 닦으며 김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시간이 없다. 이번 주말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김상철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후배들이랑 대기할게. 신호만 보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연은 최병호의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어떤 날은 완전히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는데 어떤 날은 눈빛이 너무 또렷해. 그녀는 수첩에 최병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7시 아내 찾으며 울음. 오후 2시 화장실 위치 물음. 저녁 6시 갑자기 정상적인 식사.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8살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수연이 민서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가 너를 때렸다고 아빠한테 말해줄래?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 때린 적 없는데요.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엄마가 원하던 닌텐도 사줄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거짓말은 나빠요. 정수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녀는 민서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정수연은 화장품 파운데이션으로 멍 자국을 만들어 민서의 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거실로 끌고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애를 때리실 수가 있어요? 최병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서 팔 좀 보세요. 멍이 들었잖아요.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지만 끝내 거짓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순간 정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이웃집에 사는 박씨 아줌마가 소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정수연이 재빨리 수습했습니다. 아, 민서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왔어요. 제가 달래는 중이었어요. 박씨 아줌마가 민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정말이니? 민서는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정수연이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 민서한테 소리를 지르시고. 정말? 민서야, 괜찮니? 민서가 아빠를 보며 입을 열려다가 엄마의 시선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밤늦게 정수연은 준영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병호는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우리가 24시간 케어하든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직장이 있잖아. 내가 휴직을 할까? 그럼 생활비는? 대출금 이자는? 민서 학원비는? 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님 보험금. 또 그 얘기야? 그만해. 현실을 봐. 우리 계좌에 100만 원도 없어. 다음 달 관리비도 못 낼 지경이야.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 10년 전에 어머니 병원비로 재산 다 날리고 우리한테 빚만 남긴 사람이 아버지야? 최병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연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고 했지. 실직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하지만 오빠, 정신 차려. 아버님은 이미 치매야.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다음 날부터 정수연은 준영의 커피에도 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설치된 CCTV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색 가루를 커피에 타고 저어주는 정수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도 곧 정신이 흐려질 거야. 그럼 둘 다 한 번에. 최병호는 김상철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이도 위험하다. 정수연이 준영 커피에도 약을 탔나? 김상철의 답장이 왔습니다. 미친. 그 여자 완전 사이코패스네. 이번 주말 조심해.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아. 금요일 저녁 정수연은 민서를 이모 집에 보냈습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이모 집에서 놀다 와. 사촌 언니랑 재밌게 놀고.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할아버지 돌봐야 해. 민서가 나간 후 정수연은 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내일 회식 있다고 했지? 늦게까지 마시고 와.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고 와. 그래도 일찍 들어올게. 아니야, 실컷 마시고 와. 택시비는 내가 낼게. 토요일 오전 정수연은 장을 보러 나가면서 최병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시죠? 최병호가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연이 나가자마자 최병호는 김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철아, 오늘이야. 정수연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우리도 준비됐어. 단축 카메라 꼭 달고 있어. 오후가 되자 정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식용유 2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닦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투명한 식용유를 계단에 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계단 난간의 나사를 슬쩍 풀어놓았습니다. 저녁 6시 준영은 회사 송년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11시까지는 들어올게. 천천히 와. 재미있게 놀다 와. 준영이 나간 후 정수연은 거실 불을 끄고 계단 쪽 불도 껐습니다.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최병호는 방에서 작은 단축 카메라를 옷에 달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7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최병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뭐야?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도둑인 것 같아요. 최병호는 모든 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수연의 본색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정수연이 다급한 목소리로 최병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빨리요. 2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병호는 침착하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 안에는 김상철이 준 단추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정수연의 계획에 말려들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단 앞에 선 최병호. 정수연이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올라가 보세요. 저는 무서워서. 최병호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 이르렀을 때 정수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뒤에 누가 있어요? 최병호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정수연이 있는 힘껏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영감탱이. 10년을 기다렸어. 최병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도 침착하게 몸을 틀어 카메라가 정수연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쿵, 쿵, 쿵.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피가 흘렀습니다. 정수연은 능숙하게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먼저 주방에서 수건을 가져와 계단의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난간 나사를 다시 조였습니다. 모든 것을 5분 만에 끝낸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발을 헛디디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수연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구급대원들이 최병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님, 같이 타시죠. 네. 네, 남편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진탕과 갈비뼈 3개 골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정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장 살아있네.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테니 다음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준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보 왔어? 아버님이 계단에서 어떻게 된 거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혼자 2층에 올라가시다가.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최병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최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내 옷. 준영이 옷을 가져오자 최병호는 단추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카메라야. 다 찍혔어. 준영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병실 문이 열리고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도 함께였습니다. 준영 씨, 저는 김상철입니다. 아버님 친구예요. 아, 예. 그런데 경찰은 왜 무슨 일이죠? 이걸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김상철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수연이 최병호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영감탱이. 10년을 기다렸어. 정수연의 음성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가? 그때 정수연이 커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커피 가져왔어. 아버님도 깨어나셨네.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정수연 씨, 아니 김미라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김상철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병호 씨 집에 설치된 CCTV에 당신이 계단에 기름 바르는 장면, 약 바꿔치기 하는 장면 다 찍혔습니다. 경찰이 정수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녀가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시아버지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준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녹음기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처럼 하면 돼.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그때 내 전 남편도 그렇게 했잖아. 이번엔 시아버지와 남편 둘 다 20억이면 새 인생 살 수 있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준영을 봤습니다. 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의심했어요. 수연이가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민서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수연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너도 날 속였어? 수연아, 너가 먼저 시작한 거야. 정수연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하! 그래, 맞아. 다 돈 때문이야.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정수연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필요 없어. 다 말해줄게. 10년 전 남편도 내가 계단에서 밀었어. 보험금 3억 달콤했지. 이번엔 더 큰 건을 노렸고. 20억이면 인생 역전이잖아. 김상철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정수연 씨가 보험 설계사 시절 고객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는 전력, 자격 취소 후 김미라에서 정수연으로 개명. 언니, 박미숙과 함께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네가 날 지켜준 거구나. 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어요. 정수연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다 너희들이 나쁜 거야. 가난한 며느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정수연은 변호사를 거부하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인정해. 10년 전 내 전 남편 박진수도 내가 밀었어. 그 인간이 날 때렸거든. 매일 술 먹고 때리고 생활비도 안 줬어. 그래서 보험 10개 들고 계단에서 밀었지. 3억 받았어. 완벽한 복수였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병우 씨도 같은 방법으로? 그 영감은 좀 달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정리하려고 했는데 눈치를 채더라고. 그래서 계획을 바꾼 거야. 그때 김상철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수연 씨, 당신 언니 박미숙 씨 아시죠?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왜? 박미숙 씨가 면회 신청을 했더군요.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다음 날 박미숙이 호송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정수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언니, 무슨 소리를? 다 털어놓을 거야. 나 이제 너무 무섭다. 우리가 5년 동안 노인 대상으로 보험 사기 쳤던 거. 그중 3명이 의문사한 것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연과 박미숙은 은빛 케어라는 가짜 요양 서비스를 운영하며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친절한 봉사자인 척하며 신뢰를 얻은 후 보험을 가입시키고 약물을 투여해 치매 증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던 것입니다. 우리 수법은 간단했어. 먼저 독거노인을 찾아. 자식이 없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얻지. 그리고 보험 가입. 한 사람당 10개 이상. 6개월 후부터 할로페리돌 투약.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요양원으로 보내거나 계단에서 사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7명. 그중 3명은 사망. 나머지는 현재 요양원에 있을 거야. 진짜 치매가 됐거나. 준영이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정수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10년 전부터 계획했어. 명문고 교사, 자식은 하나, 아내는 죽었고, 재산은 별로 없지만 집은 있고, 완벽한 타깃이었지.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병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의심했어. 10년 전 네 전 남편 사건 기사를 봤거든. 하지만 준영이가 행복해 보여서 의심을 거두기로 했지.
그리고 민서가 태어났고. 준영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준영아, 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정수연이 나를 노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사를 시작했지. 상철이한테 부탁해서 말이야.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호가 6개월 전부터 의뢰했어. 정수연의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정수연이 경악했습니다. 뭐야? 그럼 치매 연기도? 그래, 다 연기였어. 네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알았고 보험 가입한 것도 알았어. 모든 걸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한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형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수연 씨 계좌 추적 결과 5년간 불법 보험금 수령액이 15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들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노인 3명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계란 추락사로 사망한 김복순 할머니, 작년에 익사한 박춘자 할머니, 올해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정임 할머니, 모두 정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정수연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자백과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수연, 박미숙 자매를 연쇄살인 및 특수사기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준영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수연을 데려와서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고.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정수연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야.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난이 걔를 괴물로 만든 거지. 민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최병우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서, 할아버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요? 엄마는 잠시 멀리 가셨어. 하지만 민서가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엄마도 아픈 사람이었어.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수연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사기죄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미숙은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수연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난이 죄냐?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데 나만 처벌받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법정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병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준영과 민서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수연이 빼돌린 돈 중 일부를 회수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최병호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최병호는 민서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민서야, 엄마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한참 뒤에 올 거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엄마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던 사람이야. 그 아픔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고 했을 뿐이야. 김상철이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노인은 아파트 옥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병호야,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에이, 무슨 소리. 40년 우정이 뭐라고. 장철아,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무슨 소리야. 100살까지 살 거야.
민서 결혼식도 봐야지. 준영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잘했다. 너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아버지처럼요?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렴. 1년이 지났습니다. 최병호는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의 요청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범죄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권한다. 보험 가입을 권한다. 재산 정리를 서두른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의 강연 덕분에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3건이나 미리 발각되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수연이 옥중에서 반성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준영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정수연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 수연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수연아, 네가 정말 반성한다면 남은 형기를 성실히 보내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렴. 민서가 기다리고 있어.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 우리 민서 잘 있나요? 잘 있어. 중학생이 됐어. 공부도 잘하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받아주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최병호는 대답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병호는 77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민서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우리 민서가 못 푸는 문제는 없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준영은 학원에서 원장이 되었고 민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호는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지켰어. 당신이 부탁한 대로.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2019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 연기까지 하며 증거를 모으고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범죄를 밝혀냈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닙니다. 김상철 어르신처럼 40년 우정을 지킨 친구가 때로는 혈육보다 더 소중하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잊지 마세요. 최병호 어르신이 정수연을 용서한 것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였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오늘도 가족과 함께 계신 여러분, 서로를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꼭 전하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사랑을 전할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 듣고 있다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연두라디오에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